평당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현대자동차에 전화해갖고 자동차 얼마냐고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난 모델명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근데 그걸 대답하는 게 인테리어 업체야. 평당 견적은 상한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구준 남자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고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내가 바가지를 쓴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결정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고 이게 합리적인 금액인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결과물을 미리 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견적을 받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셔도 처음에 의도하신 거와는 달리 말이 가장 잘 통하는 업자랑 공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면 상관없지만 중간에 어떤 이유로라든지 견적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버가 되고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거 컨셉도 틀어지고 처음에 업자한테 말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나온다든지,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업자랑 말다툼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바가지를 안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당 얼마예요? 라고 절대 묻지 마세요. 내가 매장을 정하고 혹은 집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보통 몇 군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오는 답변이 현장은 와보지도 않고 평당 얼마예요? 한 대충 견적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상당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거기다 뭘 할 줄 알고 내가 거기 디자인 뭘 어떻게 할 줄 알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현장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현장을 보지도 않고 마감재라든지 디자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나온 견적이 아닌 평당 견적은 상한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사는 크게 기초공사랑 디자인 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은, 디자인 공사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 그렇게 제일 마감재 마지막 부분, 눈에 디테일하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을 디자인 공사라고 하고, 디자인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하는 거를 기초 공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일을 붙인다고 했을 때 타일은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디자인 공사라고 하고, 그 타일이 잘 붙을 수 있는 바닥이라든지 벽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타일이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뭐 미장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기초 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평당 얼마예요? 요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크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이랑 홀은 디자인도 다르고 활용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공사랑 디자인 공사가 둘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평당 얼마다 이걸 말을 하는 거는 디자인이 안 정해졌어요. 디자인이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평당 견적이 나와요? 평당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현대자동차에 전화해갖고 자동차 얼마냐고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난 모델명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근데 그걸 대답하는 게 인테리어 업체야. 디자인이 안 정해졌으니까 평당 금액으로 말하려면 제일 비싼 마감재를 포함시켰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견적의 상한가 더하기 홀에서 나올 수 있는 상한가 나누기 평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 금액은 상한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총 예산을 정확히 세우셔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인테리어에다가 얼마 정도를 써야겠다 이렇게 보통 머릿속에 정해 놓으세요. 그 예산을 어느 정도는 인테리어 업체에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체 100% 금액을 오픈하지 마시고 거기서 한 10% 빠진 금액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거의 90% 이상이 처음에 나왔던 견적 그대로 끝나지 않고 추가 공정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보통 공사를 하시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다른 걸 요구를 하세요. 이제 칠을 하면서 이쪽에 선반을 하나 달아달라든지 뭐 그렇게 처음에 없던 내용이 이제 생기면서 그렇게 금액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100%의 금액을 말해놨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나머지 나오는 추가 공정은 다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10%를 뺀 금액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추가 공정이 좀 들어갔다. 어느 정도까지는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한테 예산을 딱 처음부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업자는 심리적으로 견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불필요한 공정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마감재를 더 효율성 있고 가성비가 좋은 걸로 또 찾아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합리적인 견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정확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클라이언트한테 전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저쪽 벽면에는 이제 뭐 장을 달아주시고 그 밑에는 타일을 붙여주시고,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잘 안 쓰는 부분, 이쪽에는 인테리어 업체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없으세요. 보통의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에는 거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대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이제 매장 구석구석이라든지 우리 집 구석구석,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평소에 지나다니면서라든지 휴대폰으로 이제 뭐 인테리어 하기 전에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사진을 보면서 아, 여기 이렇게 해야겠다, 저기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보통 골라 놓으시는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테리어 업체 그걸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부분 요거 사진 요거대로 해주세요, 저 부분 요거 사진 요거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말로만 전달하게 되면은 내가 말한 거는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사진으로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세부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견적서를 받으시면은 그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총 견적 이것만 보세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높으면 비싼 거고 낮으면 싼 거고,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뒷장인데, 그 뒷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총 견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몇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할 거고, 마감재는 또 얼마짜리가 들어올 거고, 인부가 밥은 얼마짜리를 먹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많이 관가를 하세요. 왜냐면은 봐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MDF, 다루기, OBS 합판, 2x, 백관, CD관, PB관, 이렇게 내가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써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바가지 거의 한 50%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검색 포털에 그 명칭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은 그 금액대가 쫙 나와요. 근데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 가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맞는다고 치시면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건비. 이 인건비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장난을 치기 가장 쉬운 또 포지션이에요. 이제 견적서에는 오늘 4명이 일할 거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2명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2명분이 견적서에 과도하게 청구가 된 거거든요. 2명이 일해도 충분한 건데 4명분의 견적을 넣었으니까 그 2명분은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2명분 일당이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2명 일당 어디 갈까요? 다시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테리어 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려면 현장에 시간 나는 대로 많이 가보셔야 돼요. 많이 가보셔가지고 견적서에 나오는 인력 수랑 오늘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수랑 맞는지를 비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견적서를 받았는데 뭐 세부 견적 뭐가 얼마 들어갔고 뭐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견적서를 받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 업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을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안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인테리어 견적 바가지 안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인테리어 업체가 나랑 친한 사람이라서
나랑 아는 사람이라서,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또 인상이 좋아 보여서 싸게 바가지 안 씌운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견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견적서밖에 없습니다. 그 견적서를 세세하고 꼼꼼하게 견적을 해서 바가지 안 쓰고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정확히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